백악관이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7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폭염 속 에어컨 가동으로 감염에 취약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3인조 은행 강도와 경찰 간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는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에서 밀반입된 마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다음 달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방면에서 협력을 다지는 3국 관계의 새 장을 축하하게 될 거란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를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leaders will celebrate a new chapter in their trilateral relationship, and they will reaffirm strong bonds of friendship. Of course, the ironclad alliances. 의제와 관련해 백악관은 영내와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는 동시에 경제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공동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안보 이슈에 더해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현안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 위협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선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Right now, there doesn't appear to be a diplomatic path forward here to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So we got to make sure we're ready to deal with these range of threats. 백악관은 여기에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공동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은 히로시마 G7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로 개발했다는 무인기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열병식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 일대 신형 무인기들이 날아듭니다. 전날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처음 등장한 데 이어 실제 비행까지 나선 겁니다. 샛별이라는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미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꼭 닮은 샛별 4형에는 조선인민군 공군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역시 미군 무인 공격기 리퍼와 흡사한 샛별 9형은 미사일 발사 영상까지 공개됐고 중무장한 채 차량에 실려 열병식 행진에 여러 대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주체 병기들은 조국 수호의 굳건한 기둥이며 이 당이 써나가는 위대한 전승사의 뚜렷한 증명이고 상징입니다. 북한이 핵 어뢰라고 주장하는 수중 드론 헤일로 추정되는 무기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액체 연료 ICBM 화성 17형은 열병식의 맨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8차 당대회 국방 계획을 실행하는 5개년 국방 발전 계획이 의도된 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당과 김정은의 성과임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과시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열병식이 열린 것은 14번째,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별도의 연설을 하지 않았고 아내 리설주와 딸 김주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의 첫 3주간은 지구가 가장 더웠던 3주로 확인됐다며 마지막 주 추세까지 고려할 때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이자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저지대는 기온이 52.2도까지 오르며 역대 중국 최고 기온을 또 갈아치웠고 이탈리아 로마도 이달 중순 41.8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 카탈루나와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고온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그리스 등 곳곳에서는 산불 피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온다, 끔찍하다, 이는 전 지구적 재앙이자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것이 꾸준한 예측, 반복된 경고와 완전 일치한다. 전 세계가 푹푹 찌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마솥처럼 폭염에 들끓고 있는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고 전력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체감기온이 114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곳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극심한 더위가 중부에서 동부로 확산하며 최소 2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미국 최대 전력 공급망 운영업체 PJM 인터커넥션은 이날 동부와 중부 13개 주에 전류 과부하 경보 및 1단계 에너지 비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백악관은 이상고온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래의 고온 현상은 한층 심해질 것이라며 연방노동장관 대행에게 폭염 위험 경보 발령을 요청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열대야를 피해 물놀이에 나섰던 보트가 전복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오전 2시 40분쯤 시카고 관광명소 중 하나인 네이비 피어 인근의 수상 레저 시설에서 보트 한 척이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당국은 강풍에 파도가 높게 일면서 보트가 방파제와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실종 상태였던 20대 여성 1명은 오늘 오전 10시쯤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6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무더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미시간 호수에 많은 인파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트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5일 코로나19 입원 건수와 응급실 방문 건수는 전주에 비해 각각 10.3%, 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역시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인 중 하나로 올여름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폭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찾아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비율은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의 코로나19는 이전과 비교해 치명률이 낮은 편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지난 5월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가 사라져 데이터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는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택에서 가족용 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실제 감염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폐수 검사 결과를 보면 최근 3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검출량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고령층, 취약계층은 통계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대치극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나하임 구장에 있는 최대 번화가에 바리케이드가 쳐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고 일대 회사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브레아시의 웰스파고 은행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알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이들이 57번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애나하임 경찰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후 한 아파트 건물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남가죽 가스컴퍼니가 있는 건물 주차장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도주로를 막고 주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치거나 인질로 잡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각, 은행 알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은행 건물 드라이브스루 창구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경찰. 안에서 나는 소리에 지붕 쪽을 예의주시합니다. 갑자기 천장 패널이 열리고 잠시 기척이 없더니 가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어 천장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발이 보이는 순간 경찰의 외침에 놀란 은행 터리범은 아래 놓여있던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체포된 27살 트리스탄 하이디는 특수절도와 침입 혐의로 보석금 5만 달러가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마약 밀수 적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밀반입 된 마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한국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 발표에서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 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증가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50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출발국으로 나누면 미국이 80kg,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밀수 방법은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지만 여행자를 통한 밀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뉴욕발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리화나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씨와 B씨의 마약을 유통시킨 미 시민권자 한인 부부가 한국에서 최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밀수 증가 원인에 대해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한국 내 마약 가격과 마약 수요의 지속적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국 밀수 마약은 필로폰, 마리화나,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행자 마약 밀수 증가세는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되었던 마약 밀수 경로가 여행자 대면 밀수 방식으로 점차 전환, 코로나 이전의 밀수 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무궁화가 심어졌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조경 사업의 일환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어제 피츠버그 노스쇼어 리버프런트 공원 내에 무궁화길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무궁화길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공원은 지난 1999년 펜실베이니아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의 모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포항 무궁화길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와 피츠버그 광역 한인회가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피츠버그시 제이크 폴락 부시장은 포항 무궁화길 조성을 기념해 7월 27일을 포항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 178만 명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은 4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열 전구가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에디슨의 발명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1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에너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에너지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백열 전구가 충족할 수 없는 에너지 효율성이 반영돼 사실상 백열 전구를 퇴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열 전구의 소매 판매가 금지되는데 소비자들은 LED 전구와 같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조명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LED 전구 구매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백열 전구 퇴출을 환영했습니다. 백열 전구는 전력 사용량의 5%만 빚을 내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95%는 열 에너지로 발산돼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에너지부는 새로운 규정의 시행으로 연간 30억 달러의 전기세가 절감될 것이며 3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2억 2,2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이 두 번째 전용 전기차 EV9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된 기아 EV9이 올겨울 미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기아는 오늘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EV9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EV9은 기아의 내연기관 모델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 텔룰라이드와 동급인 3열 시트 모델로 7명의 승객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The Telluride really elevated people's expectation of mid-size SUVs and what to expect. I think we over-delivered with the ride, the premiumness of the interior, the value. And we plan to do the same thing with the EV9. EV9의 전면에는 기아 브랜드를 상징하는 타이거 노즐을 미래적으로 재해석한 타이거 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이거 페이스의 양옆에는 슬림한 형태의 LED 전조등이 위치하고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구동되는 스타맵 조명이 탑재됐습니다. EV9은 일반 트림과 GT 라인 트림으로 구분되는데 고성능 모델인 GT 라인 트림은 379마력의 힘으로 5초 만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V9은 미국 생산도 앞두고 있습니다. Later this year, it will be coming from our factory in Korea. But in middle of 2024, we're going to be shifting production to our factory in Georgia, which is great. That, of course, factory is award-winning. It makes the Telluride, the Sportage, the Sorento, and now we're excited to bring EV9 there later next year. EV9의 판매가는 올 하반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아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UV 모델인 EV9의 출시로 미국 시장에서 전용 전기차 판매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텍사스 테슬라 공장에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5시쯤 오스틴에 자리한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총격 난사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장 내부를 수색하면서 총격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총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오인 신고에 무게가 실리면서 경찰은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와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쯤 긴급 문자를 받고 대피한 직원들은 1시간 뒤인 오전 6시쯤 생산 라인으로 복귀했습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다우지수가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아쉬웠고 오늘은 또 나스닥 상승이 눈에 띄었죠.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8주 만에 처음으로 엇갈린 주였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오르고 하루 엇갈리고 이제 하루 떨어진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이제 14일 연속 오르면서 126년 만에 14일 연속 오르는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어제까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13일 연속 오르는 기록을 세우면서는 1987년 1월 이후니까 무려 36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3일 연속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어저께는 개장 쪽 강세가 이제 랠리 모드가 셀러프 모드로 뒤집어지면서는 하락 반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다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15일 동안에 14일을 상승하게 된 거죠.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를 보이면서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바라보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3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고 또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구 제주문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고 또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또 오늘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둔화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착륙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또 금리를 또 앞으로도 이제 뭐 동결시키겠다는 것보다 한 번 정도 더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거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 인상 가능성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없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67%지만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33%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항상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의 주요 지표 정리해 주시죠.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이제 실적 결과를 비롯해서 이제 무려 1,650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시카고 PMI, 뭐 ISM 제조업 지수,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또 거기다가 이제 고용 지표, 실업률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플러스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아마 요동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요동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 심리 자체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만 살짝 빼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이제 계속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뭐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호조가 나왔을 때는 그걸 바탕으로 아예 그냥 패닉 바잉이 또 엄청나게 몰려올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장이 하락세로 꺾이려고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장을 하락세로 꺾을 수 있는 악재가 뭐가 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딱히 드러난 거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은 다 판에 이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이 분위기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